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다른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장점도 단점도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면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저희 부모님 나이대의 어르신들께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직종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다들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봐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재수씨 아주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이 사람이 재수씨보다 이 집 식구로 살아도 몇 년은 더 살았고 재수씨 손윗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재수씨한테 이런 소리 들을 군번입니까? 재수씨, 그렇게 경우 없이 행동하는 거 그거 다 재수씨 부모님 욕먹이는 짓이라고. 형님, 아주버님, 죄송해요. 제가 실언했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말하려던 게 아니라. 내가 재수씨 이 사람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 하는 걸 똑똑히 들었는데 실언은 무슨 실언이야. 집안에 사람 들이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던가요? 문제의 인물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시댁 식구들과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저였습니다. 새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시댁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큰 소리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반드시 참고만 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겪은 일이 마냥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던 게 맞는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20대 후반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쭉 공무원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의 특성상 다소 보수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 같은 직종이 아니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부분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 옆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저희 남편 역시 같은 공무원이거든요. 비록 지금은 서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근무지는 조금 떨어졌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남편은 직업적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직장 동료이자 일터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지친 마음을 자상하게 달래주는 사려 깊은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서로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부딪힐 만한 일이 생기거나 다소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며 한 발 양보해 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과는 공무원이 되기 이전 20대 초반부터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친정 형편이 많이 괜찮아지기는 했지만 학창시절에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한동안 온 친정 식구들이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적이 몇 년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한다고 모든 가정에서 다 그런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취업해서 달마다 정기적으로 월급 받아오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위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고 또 학창시절에 저나 제 동생이 생활고 문제 때문에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것을 생각하면 나는 이 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몇 년 고생하신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어음을 해결하신 후로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세상에 참 다양한 직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안정성으로 따지자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게 특별한 다른 재주가 있었거나 어릴 적부터 제 꿈에 대한 소신이 강했더라면 아마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진로에 대한 뚜렷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겨졌어요. 물론 합격까지 결코 만만한 직업이 아니고 안정적이라는 직업 특성상 워낙 응시자들이 많이 몰려 경쟁률도 높은 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비록 서울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대학 법대니 의대니 그런데 갈 수 있을 만큼 수재로 불릴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는 제법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만하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봐도 아주 가망이 없지는 않겠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대학도 제법 괜찮은 곳에 입학한 후로는 솔직히 학과 공부보다는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 준비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 공무원 준비생들, 일명 고시생 스터디 모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남편은 저처럼 가정환경의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딱히 없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집안 형편에 상관없이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희망하는 사람이야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망은 아마 저희 나이 때보다 부모님께서 훨씬 더 하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에 저 공무원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상당히 반기셨거든요.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는 제 입장에서 시부모님 되신 분들 역시 장남이 공무원 준비하겠다는 얘기에 반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20대 초반부터 공시생으로 동고동락하면서 각자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 받아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치관이나 서로 대화하는 부분에서도 통하는 점이 많고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공시생 시절 함께하면서 자연스레 정이 들어 부부의 인연까지 맺게 되었네요. 서로의 집안 부모님들께는 일찍이 인사를 드리고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건 30이 넘어 두 사람 모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였습니다만 공시생 시절에 처음 인사를 드린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20년 세월을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인 시동생, 그러니까 도련님과 알고 지내왔네요. 제 인생 반평생에 가까운 시간이니 어찌 보면 참 길게 이어진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교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공시생으로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연애한다고 하면 딴 데 한눈이 팔려 허송세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공시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서로 도움을 주며 노력하는 저희 모습을 보고 그걸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공부하느라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든 아들 몸보신이라도 시켜주시려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려고 나오실 때마다 꼭 저까지 부르셔서 맛있는 걸 사주시곤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똑같이 저 불러다 밥 먹이실 때 꼭 남편도 같이 데려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고요. 내 자식 예쁘게 봐주는데 당연히 상대에게 좋은 감정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결혼 전부터 일찍이 안면을 트신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지금도 사이가 돈독하신 편입니다. 가끔 저희 없을 때 부모님 네 분끼리만 만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 잔 드시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식인 저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사돈이라는 게 서로 자식을 사이에 끼고 있는 사이이니 아무래도 마냥 편할 수만은 없는 관계이고 또 다른 집에서는 사돈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가운데 낀 자식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께서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주시니 자식된 입장에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도련님과도 긴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도련님은 남편보다 7살이 어려요. 달랑 형제 두 사람만 있는 것 치고는 나이 차이가 적지는 않은 편이죠. 남편과 제가 동갑이니까 저 역시 남편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나이 어린 남동생을 하나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때는 도련님의 학창시절에 잠깐 질이 좋지 않은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시댁 식구들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시기의 남편이었지만 사고치는 동생 일 수습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저 역시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순둥한 녀석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고부터는 왜 저렇게 마음을 못 잡는 건지. 아직 어리잖아. 식구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재훈이도 곧 정신 차리겠지. 아직 변성기도 오지 않은 중학교 시절부터 지켜봐왔던 도련님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야 어린 동생 대하듯 재훈아 하고 이름 부르며 누나 행세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봤자 제 걱정이 어디 친형인 남편의 걱정만 했겠습니까? 가뜩이나 공부만 하기에도 벅차고 쉽지 않은 상황에 생각지도 못하게 동생의 방황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더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 아직 철이 들지 못한 도련님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타고나길 사람 천성이 못된 사람은 아니어서 약한 학생들 괴롭히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질 안 좋은 학생들과 어울려서 어린 나이에 담배도 배우고 오토바이 몰고 다니다가 학교에 걸려서 부모님 호출까지 당하는 바람에 시댁이 발칵 뒤집어진 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시부모님께서 실망감이 어마어마하셨고 두 분 모두 야단을 치셨지만 한창 사춘기인 도련님기에 부모님의 걱정이 온전히 와닿기는 어려웠겠죠. 저희 시부모님 두 분이 다 성격이 유하신 편이시거든요. 자식들도 다들 그 성정을 물려받았고요. 두 분 딴에는 화를 많이 내셨겠지만 평소 성정 생각하면 사고친 막내 아들에게 그리 모질게 대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쪽에서 아주 호되게 아이를 잡아야 아이가 부모를 무서워할까 말까인데 평소 자기 부모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 더 효과가 없었겠죠. 오히려 부모님보다는 7살 위의 형말을 더 무서워하는 도련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적엔 나이 터울이 있는 형이 어른같이 느껴지고 선망의 대상인가 동시에 어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잖아요. 남편도 그걸 모르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가 총대를 매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꾸중과 애원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동생에게 보다 못해 부모님 대신에 회초리까지 들게 된 거죠. 그날 저녁에 저한테 찾아와서 평소에 잘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안주도 없이 한 병을 통째로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제 앞에서 눈물을 쏟는 남편이었습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놈 저거 저렇게 끝까지 어긋나면 저걸 어떻게 해야 하나? 평소라면 절대 안 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우는 남편을 달래주기는 했지만 그 소리 듣고 저도 사실 많이 놀랐어요. 평소 남편 성정을 생각하면 동생을 때리기는커녕 누군가에게 쉽게 큰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인 걸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이 오죽 속이 상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날 있었던 일은 나중에 저희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던 도련님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형이 회초리까지 든 걸 보고 처음에는 무섭고 겁이 나고 맞은 종아리는 너무 아프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자꾸만 서럽고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그러다 그만 형 얼굴을 본 거죠. 맞는 나보다 때리는 형 얼굴이 더 괴로워 보이고 이렇게까지 만든 나를 원망하면서도 미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형 얼굴에 고스란히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형한테 또 부모님한테 못할 짓 했나 싶더라고. 그러면서도 순간 덜컥 형이 이제 정말로 나한테 실망해서 나를 포기하면 어쩌지 생각하니까 너무 서럽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나한테 손찌검 못하실 분이라는 거 아니까 형이 저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저러는구나 싶어 맞으면서도 미안하더라고. 아마 형이 그날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나 정신 차리는데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형수님. 그나마 상황이 더 극으로 치닫기 전에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빨리 깨닫고 정신을 차려준 도련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딱 끊어버린 도련님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질 나쁜 학생들은 무리 중에 한 명이 더는 나쁜 짓 안 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면 곱게 보내주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도련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 못된 것들한테 피떡이 되도록 얻어맞고 들어온 도련님을 보고 남편이 동생을 얼싸안고 정말 펑펑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앞에서야 약한 모습도 간간히 보이고 우는 모습도 보이던 남편이었지만 어린 동생 앞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처음 보는 항상 단단한 어른처럼 보이는 형의 눈물을 보고 더 놀라버린 동생까지 펑펑 울면서 서로 형제간의 그간 쌓인 앙금을 풀고 방황의 시절을 청산했다는 도련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두 형제간의 우애가 더욱 깊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형이 나 사람 만든 거지.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겠어요. 나 지금 이만큼이나 정신 차리고 사는 거 다 형 덕분이에요. 내가 평생 갖고 살아야지. 형 고생을 알아주고 항상 이렇게 말해주는 도련님이 고마웠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걱정한다고 해서 꼭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고가운 마음 없이 받아주었으니 두 사람이 저리 잘 지낼 수 있었던 거겠죠. 저 역시 결혼 전부터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화해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도 시댁 식구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 시작하셨을 때도 힘내라고 저도 밥도 자주 사주고 제가 도움받았던 참고서도 건네주는 등 신경을 제법 썼기 때문에 도련님도 제게 마음의 벽을 많이 허물었고요. 잠깐 방황을 해서 그렇지 원래부터도 공부 머리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고생한 후에 도련님이 성적을 회복했을 때도 마치 제 동생이 정신을 차린 것처럼 기뻐했던 저였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1년 먼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남편이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도련님 역시 수도권의 법대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시댁 입장에서는 격경사였죠. 고맙다, 미진아. 미진이 네가 우리 재훈이 마음 잡을 때도 그렇고 정훈이 시험 준비하는 내내 곁에서 얼마나 힘이 되어줬는지 그거 우리가 결코 모르지 않아. 우리한테 어떻게 너같이 이렇게 귀한 인연이 와준 줄 모르겠다. 정말 고마워, 미진아. 아니에요, 어머님. 정훈이나 재훈이나 다 결국 자기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니 이렇게 잘 된 거죠. 당신 아들들 잘된 것에 제게 공로를 돌리시는 시부모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가도 저를 그리 마음 써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하고 울컥하더라고요. 물론 도련님은 법대 입학 후로도 아직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관문들이 여러 남아있으니 공부하느라고 애를 먹어야 했지만 온 가족의 열화와 같은 응원 속에 본인의 오랜 꿈을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련님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가 저희 부부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아직 30도 되지 않는 도련님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온 식구들이 하나같이 참 기뻐했어요. 중간에 방황했던 시간을 메꾸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학교 다니면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던 도련님의 고생을 다들 잘 알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사실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이 얼마나 좋을 때예요. 물론 저나 남편 역시 대학 시절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남들 청춘을 만끽할 때 남들 하는 것만큼 즐기며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그나마 서로라도 있었잖아요. 그 좋은 시절에 여자친구 만들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는 도련님 생각하면 안쓰러울 때도 많았는데 그게 다 저리 일찍 좋은 직업 찾아가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하니 참 대견하기도 하고 남편이나 저보다 7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항상 어린 남동생처럼만 생각했던 도련님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것도 모자라 법조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도련님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저희 부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 2년 차라서 아이가 아주 급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나이가 두 사람 모두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보니 슬슬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소 걱정이 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차에 도련님이 가져다준 기쁜 소식에 간만에 다른 시름이 있고 그저 진심 어린 축하만 해주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번에 같이 시험 본 로스쿨 동기 중에 도련님이 가장 어리다면서요?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일을 많이 썼어. 고생했어요, 정말. 이게 어디 저 혼자 고생해서 될 일인가요? 믿업지 못한 막내 아들만큼이나 마음고생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형이나 다들 마음 써주시고 도와주셨으니 가능했던 거죠. 저 그동안 형수덕 많이 봤던 것도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이야 내가 쥐뿔 가진 것도 없이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라서 대단한 건 못해드리지만 앞으로 살면서 형하고 형수님한테 도움 받았던 거 하나도 안 빼놓고 두고두고 갚을게요. 도련님, 형이면 또 몰라도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한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배가 부른 기분이네. 한때 잠깐 방황한 적은 있지만 그때의 교훈으로 더 노력하고 살았던 도련님의 인생에 앞으로 꽃길만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공무원에 이제 막내 아들까지 변호사가 되었으니 자식들 모두 번듯하게 장성시킨 시부모님의 시름도 가신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 다른 걱정이 없을 때이니 이제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만 찾아주면 참 더할 나위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갓 변호사로서의 출발을 내딛는 도련님이었으나 벌써부터 시부모님 통해 선자리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도련님이 인물도 참 서글서글하니 보기 좋은 인상이거든요. 키도 훤칠하니 큰 편이고요. 좋은 학교 나와 좋은 직업 가진 서글서글한 호남형의 젊은이니 주변에선 눈독 들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비슷한 법 쪽에 종사하는 아가씨나 의사인 아가씨들 선자리도 제법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집안 너무 의리의리한 데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괜히 우리가 감당 못할 집안에 보내서 우리 재훈이 기죽이는 건 아닐까 괜한 걱정도 되고. 그런 집안 같으면 애초에 선자리 집어넣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도련님도 마냥 그렇게 당하고만 살 성격은 또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나긋나긋해도 우리 도련님 할 말은 하는 성격이니까요. 그래, 뭐 결국은 우리 재훈이 마음에 들어야 성사가 돼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막내 아들 변호사 되자마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선자리에 시부모님께서는 다소 당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직 20대 후반인 도련님이었으니 결혼이 이르다고 생각하셨던 것도 같습니다. 도련님 역시 변호사가 되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일에 적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아직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유난히 끈질기게 선자리를 들이미는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의사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 재훈이를 어디서 봤는지 아니면 사진만 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씨 쪽에서 우리 애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봐. 벌써 3번째 자리 만들어 달라고 얘기가 들어왔는데 아휴 자꾸 거절만 하자니 이것도 참 곤란하고. 와, 요새 아가씨들 참 솔직하고 대담하다는 얘기만 들어보았지 좀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보고 서로 좋아서 연락처 물어보고 만나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이건 부모님 인간관계까지 끼어있는 엄연한 선찰이잖아요. 어지간히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이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쪽에서 도련님을 참 좋게 봐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통해서 본 상대 아가씨 사진을 보니 생긴 것도 반듯한 것이 직업까지 의사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도 조건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사람이 물론 조건이나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 선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직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내면이 어떤지까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몇십 년씩 알고 지내도 작정하고 숨기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사람 속내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도련님 조건에 빠지지 않는 잘난 아가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꺼릴 만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자 쪽에서 먼저 마음에 든다고 충분히 다가올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어지간한 건 아직 선에 크게 관심이 없는 막내 아들에게 전하지도 않으셨던 시부모님도 역시 마음에 걸리셨는지 얘기를 하셔서 결국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입장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보는 선이었어요. 저희 시부모님도 연애 결혼하셨고 저희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선자리 나간 사람은 도련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련님, 어땠어요? 마음에 들어요? 사진 보니까 아가씨가 참 참하고 괜찮아 보이던데? 형수님도 참 사람 한번 보고 어떻게 하나요? 온 가족이 궁금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며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는 도련님이었지만 제가 도련님 봐온 세월도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판에 그 정도 눈치도 채지 못하겠어요. 별 생각 없이 선자리에 나갔던 도련님도 상대방이 제법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상대 쪽 아가씨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데 웬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고서야 도련님도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게 두 사람이 몇 번 더 만나는 것 같더니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 입장에서는 아직 도련님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니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서 안 되면 많은 거고 잘 되면 좋고 딱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다들 다소 놀라기는 했습니다. 도련님도 도련님이지만 앞으로 제 손아래 동서가 될 예비 동서 쪽에서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결혼 전부터 동서에 대한 이미지는 참 당차고 당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오지는 않았으나 사전에 전달받은 정보들은 시부모님 마음에도 드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동안 재훈이 앞으로 들어온 선자리 생각하면 더 대단한 집안도 많았지만 나는 아가씨 쪽 집안이 우리처럼 평범한 집안이어서 오히려 괜찮겠다 싶었거든. 서로 어느 정도 집안끼리 비슷해야 한쪽이 처지거나 기죽을 일도 없고 집에서 대단하게 해줄 수 있는 형편까지는 안 되더라도 서로 자기들이 잘해서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니 그 정도는 암묵적으로 합의도 되지 않겠어. 그렇게 걸리는 문제 없으면 상대방 품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아무리 그쪽 아가씨가 먼저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 재훈이 보기에 사람이 영 못 쓰겠다 싶었으면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겠지. 그럼요. 도련님이 그 정도 사람 보는 눈도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상보다 이렇게 장가가게 생긴 막내 아들 때문에 시어머니는 다소 서운하신 듯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아가씨 만나 배필 삼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하시는 듯 했습니다. 애초에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야 사람 못마땅해 하실 만한 품성이 못 되는 분이시기도 했고요. 저 역시 친동생처럼 생각하던 도련님의 평생 짝이 될 사람이니 낯선 사람이라고 낯가리고 딱딱하게 굴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저야 어릴 적부터 시댁 식구들과 인사드리고 오래 인연을 맺어와서 사실 결혼할 때 상견례라고 해봤자 평소에 함께 어울리시던 분들 밥이나 함께하는 자리 정도로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서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처음 보는 시댁 식구들이니 긴장이 될 것이고 그런 만큼 어려운 자리 조금이라도 긴장 풀 수 있도록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댁에 처음 인사온 동서는 온몸에 당당함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별로 낯을 가리지 않는 편인지 처음 보는 시부모님과 아주버니 부부에게도 낯가리는 기색 하나 없는 동서였습니다. 재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형님이랑 형수님이 자리 잡는 데 도움 많이 주셨다면서요? 도움은 무슨, 다 자기가 자기 할 일 알아서 잘해서 일찍 자리 잡은 거죠. 동서의 첫인상은 사람이 참 반짝반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학교 나와서 의사라는 좋은 직업까지 가진 사람이니 주변에서도 항상 칭찬만 들었을 것이고 스스로 잘난 사람이니 태도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도련님보다 한 살이 어리다고 하니 저보다는 무려 8살이나 나이가 어리니 그런 모습이 참 풋풋하고 예뻐 보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처음 뵙는 시부모님이나 다른 시댁 식구들인 저와 남편에게도 잘 보이고 싶다는 의지가 보여서 그게 참 좋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사람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는 순식간에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동서 쪽 추진력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남녀가 만나면서 결혼까지 성사되려면 한 사람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가능한 일인데 처음부터 도련님을 마음에 들어했던 동서 입장에서는 이제 양가 부모님 인사까지 마쳤으니 더 거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근 10년의 세월이 걸렸던 저희 부부와 비교하면 참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싶었습니다. 저렇게 동서 쪽에서 도련님에 대한 애정이 크니 다소 이르게 결혼한다 해도 두 사람이 참 잘 살겠지 싶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시댁에 첫 인사로 온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동서는 저희 시댁 식구들 모두와 법적인 가족관계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는 하나 아직 두 사람 모두 사회 초년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련님도 로펌 취업한 후 이제 겨우 1년을 채울까 말까한 상황이었고 동서 역시 레지던트 과정 중이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느라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었고요. 나중에 레지던트 생활 마치고 개원이라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여유가 있겠지만 20대 후반 이제가 법조인과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한 창창한 젊은이들 얼굴 보기 힘든 일이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동서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것도 상대방 상황 생각하며 할 일이지 저 혼자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워낙 처음 인사 온 이후로 결혼까지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직 동서와는 따로 둘이서 제대로 이야기해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물론 저 역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니 바쁘긴 했지만 정말 잠도 쪼개가며 잔다는 동서 생각하면 그런 일로 저 혼자 서운해하는 건 손이 동서로서 참 유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시간이야 많으니 천천히 가까워지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아무리 바쁜 두 사람이라 하더라도 짬을 내서 시댁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서와 동서, 일이 너무 바빠서 많이 힘들지? 네, 요새는 집에 들어가도 정말 죽은 듯이 잠만 자요. 이러다 전문이 따기도 전에 쓰러지는 거 아니지 모르겠다니까요. 오랜만에 보는 동서 걱정하는 말에 대뜸 훅 치고 들어온 신랄한 말에 다소 당황했습니다. 물론 워낙 힘들었으니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만 아직까지 저렇게 말할 만큼 서로 가까워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일이 얼마나 힘들면 아직 제대로 말도 나눠보지 못한 저한테까지도 저렇게 푸념을 하는가 싶어 그때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동서는 주방 쪽을 몇 번 기웃거리기만 하더니 그 후로는 내도록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사실 처음 시집와서 며느리가 할 만한 행동으로 그리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까지 거슬리지는 않았어요. 처음 들어오자마자 요새 일이 많아 피곤하다는 푸념을 들었기에 잠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죠. 게다가 거의 저보다 10살은 어린 동서 아닙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동서 나이 때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밥 받아먹을 줄이나 알았지 제대로 할 줄 아는 음식 하나 없었거든요. 동서도 의사 공부하느라 당연히 그런 데는 시간 써본 적이 없을 테니 피곤한 사람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동서 모습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신 건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아휴, 너랑 같이 쉬면 또 모를까. 똑같이 직장 다니느라 피곤한 손이 형님도 거들겠다고 하는 판에 저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저희 시어머니 저러시는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실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날 음식도 저희 고생 안 시키시겠다고 전날 저녁에 하실 수 있는 건 혼자 미리 다 해두셔서 꼭 당일에 만들어야 하는 음식 2개만 시어머니 옆에서 보조했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에 일 안 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둔 게 괘씸해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동서 일이 너무 바빠서 잠이 많이 모자란가 봐요. 저야 어머니 옆에서 심부름이나 한 수준인걸요 뭐. 동서 편을 들어주면서도 시어머니께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시어머니 둘째 며느리로 의사 며느리 보게 되셨을 때 은근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저도 직업으로 크게 빠질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의사는 또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의사 며느리 봤다고 특별 대우해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제 생각해주는 게 은근히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조부님 제사나 시댁 집안 행사로 몇 번 더 비슷한 자리가 만들어졌으나 동서 태도가 비슷했습니다. 처음이야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겠거니 했던 저도 당연하듯 이런 일이 반복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첫 시험관 시술을 고려하고 있던 때여서 더 예민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시험관 시술이라니. 형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가뜩이나 아기 생기면 돈 들어갈 때가 천지라고 하던데 임신 전부터 그렇게 지출이 많아지면 부담이 크실 텐데. 제 시험관 시술 소식에 다들 조심스러워하던 다른 시댁 식구들과는 달리 갑자기 동서가 내뱉은 말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굳어졌습니다. 특히 남편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은 차에 돈이 어쩌고 지출이 어쩌고 눈치 없이 그런 말 할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재수씨,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제가 신경 쓸 일이지. 그저 이 사람 몸 상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제 말은 아무래도 공무원이 연봉이 높은 직종이 아니다 보니 걱정이 돼서. 당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형수님, 이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동서의 그 예의 없는 말에 남편의 눈이 더 날카로워졌으나 잽싸게 제 아내 말을 끄는 도련님 덕에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는 것을 간신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공무원 월급이 의사보다 한참 미치지 못할 수는 있으나 그게 사람 면전에다 대고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도 저지만 저희 남편도 공무원인데 남편도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예전부터 느꼈는데 재수씨 은근히 의사라고 잘난 척하면서 공무원 깔보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가뜩이나 신경 쓰일 일 많은 당신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 아직 요령이 없어서. 설마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진 않았을 거야. 제 대신 더 속상해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속이 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에서 당연하다는 듯 주방 일을 제게 밀어두는 태도 역시 잘난 의사가 할 수 없는 일, 저한테 떠맡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섭섭한 마음 다 날아갈 정도로 저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임신 소식이었어요. 첫 시험관 시술에서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정말이지 천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식구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들 축하하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아이 생긴 건 제게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이었지만 임신 초반부터 꽤나 고생해야 했습니다. 어지럼증도 심하고 속도 메스꺼리고 진짜 딱 죽겠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병가도 벌써 여러 번 썼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명절은 또다시 돌아왔어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날마다 전화를 걸어오셔서는 제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너 이번에는 와서 아무것도 할 생각 말고 얌전히 소파에만 앉아있어. 안 그러면 도로 네 집에 쫓아낼 거야. 어머니, 알았다니까요. 정말 손도 까딱 안 하고 어머니 주시는 것만 받아 먹을 테니까 잔소리는 그만요. 저희 친정엄마만큼이나 시어머니도 참 유난이셨어요. 저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걸 알고 있으니 기분은 좋았지만요. 그렇게 시댁 방문 당일이 되었습니다. 고기는 거의 입도 못 대면서 그래도 제가 흰살 생선은 좀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종류별로 생선구이며 찜이며 탕이며 잔뜩 해두고 저를 기다리고 계신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니, 아휴,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가뜩이나 제사 음식도 해야 하는데. 그건 내일이니까 너는 딱 신경 끄고 여기 지리 간이나 좀 보거라. 그렇게 시어머니 해주신 음식 천천히 먹고 있다 보니 도련님 부부도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형수님, 요즘도 그렇게 잘 못 드세요. 형수님 좋아하시는 복숭아 사왔는데 좀 드셔보세요. 요새 같은 철에 복숭아는 또 어떻게 구하셨대? 고마워요, 도련님. 그렇게 시끌벅적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 서 있는 동서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시집 오고 나서는 시댁 올 때마다 늘 표정이 좋지 않았던 동서이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혼자 주방에서 분주하셨어요. 저야 거실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집안 남자들 셋은 제기 닦고 밤 깎느라 바빴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곁에서 조수 노릇이라도 할 텐데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시니 영 편치가 않더라고요. 저와는 좀 떨어져 소파에 앉은 동서는 여전히 뚱한 표정이었습니다. 몸이 말짱했으면 그냥 제가 할 일을 그래도 옆에서 거드는 정도면 동서도 못할 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 오늘은 동서가 어머님 옆에서 좀 도와드려. 네? 제 말에 동서 표정이 확 구겨졌습니다. 저도 저대로 내가 뭘 그렇게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순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평소에 나나 어머님이나 동서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어지간하면 내가 할 텐데 요새 내가 서 있으면 자꾸 어지러워서 그래. 크게 어려울 일도 없을 거야. 하. 대번에 동서 낯에 기가 차다는 표정이 떠오르더군요. 저도 슬슬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동서한테 대단한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나는 쭉 해오던 일이고. 형님이랑 내가 같아요? 어머님도 별소리 안 하시는데 내가 왜 형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내가 이런 거나 하려고 그 고생을 한 줄 아나? 동서,
무슨 말이 그래? 그럼 그런 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동서는 뭐 때문에 그런 일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듣자 하니까 손이 형님이라고 대접 좀 해주니까 나랑 같은 사람이라도 된 줄 아나? 지가 뭐라고 날더러 이래랑 저래라야 아무것도 아닌 게. 돈도 몇 푼 못 버는 주제에 사람을 뭘로 보고 별 가짜는 년이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갑자기 미친 여자처럼 자기 혼자 흥분해서 온갖 막말을 쏟아붓는 동서한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미처 대응도 못하고 있는데 분노에 찬 남편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실랑이가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걸 저도 그만 흥분해서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대접? 재수 씨가 언제 우리 와이프 손이 형님 대접했습니까? 이게 형님 대접이야?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고함을 치는 제 남편을 보고 어쩔 줄은 몰라 하는 동서였습니다. 저한테는 방금까지 아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니 내 남편 한 사람 낳았다고 적골이 돼요. 제 딴에는 배려하느라 그간 참았는데 내가 저것한테 얕보여도 아주 단단히 얕보였구나 싶었습니다. 평생 집안에서 큰 소리 날 일 없는 집에 이례적인 남편 행동에 나머지 식구들이 죄다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정은아, 미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형, 왜 그래? 왜 그래? 놀라 튀어나온 도련님을 보자마자 남편이 도련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여보! 아주버님! 왜? 너는 내 마누라 그따위로 쌍욕 퍼부어놓고 내가 네 남편 때리는 건 못 봐주겠어? 생각지도 못한 남편 돌발 행동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뺨 맞은 당사자인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대체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재수씨 입으로 직접 들어. 네 처가 방금 내 마누라한테 무슨 쌍욕을 퍼부었는지. 그 말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동서에게 가서 꽂혔습니다. 아주 제대로 잘못 걸렸음을 직감했는지 동서는 이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보, 그만해. 그렇다고 도련님 뺨을. 내 마누라 무시하면서 니까짓 게 어쩌니 돈을 못 버는 년이 어쩌니 하는 저걸. 그럼 저걸 때렸어야 해? 김재훈, 너 행실 똑바로 해. 네 처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저런 짓거리를 해? 멀쩡한 사람한테 해도 기함을 할 소리를 임신해서 힘들어 몸도 못 가누는 사람한테. 당신 정말 형수님한테 그랬어? 정말로 그따위 소리 한 거냐고? 여보 그게... 내가 오늘 일만 가지고 그러는 줄 알아? 그동안 보통 거슬린 게 아니었어. 의사면 뭐래? 먼저 인간이 돼야지. 너 나랑 인연 끊고 싶은 거 아니면 네 와이프 교육 똑바로 시켜. 한 번만 더 내 마누라 저 따위로 대하면 그땐 저 여자는 물론이고 너도 가만 안 둬. 다 죽는 거야 진짜. 당신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한 거야? 내가 형이나 형수님이나 나한테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이시라고 그렇게 언행에 주의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야말로 집안꼴이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 동서는 눈물까지 짜내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구해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만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최대 피해자가 저인데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던 저보고 구해주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주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노여움 푸세요. 끝까지 저 사람한테 사과 안 하는 꼴 좀 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형님 죄송해요. 제가 요새 너무 일이 많아서 잠이 너무 모자라서 잠깐 미쳤었나 봐요. 남편 말 맞다나 엎드려 절받기나 다름없는 사과 듣고 있기도 싫고 애초에 내가 동서한테 왜 이따위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지러워. 여보 괜찮아? 미진아. 일부러 동서 엿먹으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댁 식구들 눈빛이 한층 더 사나워지는 걸 보고 도가니 쥐꼴이 된 동서였습니다.
그 꼴을 보고도 안 됐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안 되어봤자 뭐 저만 하겠습니까? 평소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동서한테 한마디 했다 한참 어린 여자한테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요. 결국 저 춘날까 싶어 일단 저부터 데리고 집으로 간 남편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동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시부모님과 도련님께 한참 잣도리를 당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잘난 의사라고 해서 오랜 시간 함께 온 가족 멸시하고 쌍욕 퍼부은 건 봐줄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평생 대접만 받아온 동서 인생에 그런 대우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비난이라는 비난은 있는 대로 듣고 시댁에서도 쫓겨났다는 동서 얘기를 듣고도 처음에는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온 식구들이 자기한테 등을 돌린 판인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동서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가 그날 너무 놀라서 당분간 동서 얼굴은 안 봤으면 싶은데. 형님 죄송해요.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화 푸시고 문 좀 열어주세요. 당연히 문 안 열어줬어요. 제가 왜요? 잘난 의사가 사과하면 2년 전년 소리 듣고도 월급 얼마 못 버는 공무원 나부랭이는 당연히 그 사과 받아줘야 합니까? 동서가 사과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거 받아주는 건 제 자유죠. 그렇게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임신기간 내내 동서와의 접촉을 거부한 저였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제 편을 들어주어 가능한 일이었어요. 천하에 못된 것 같으니라고. 네가 얼마나 제 편을 들어주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들였다. 당신 잘했어. 어디 말 몇 마디로 제 맞대먹은 짓거리를 퉁치려고 들어. 도련님은 제 얼굴 볼 때마다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형수님. 다 제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에요. 저 사람 저런 식으로 거만하게 구는 거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형수님한테까지 저렇게 경우 없이 굴 줄은. 제가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아무리 동서가 제게 잘못을 했다 한들 제 아내 편이 아닌 제 편을 들어주는 시동생에게 고마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도련님도 참 안 된 일이죠. 동서 일 때문에 도련님과 척칠 마음 조금 더 없었기에 도련님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나서야 동서 얼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당당한 낯짝 바짝 쳐들고 다니던 예전과는 달리 간만에 보는 제 눈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하는 동서였습니다. 그간 얼마나 시댁 식구들한테 냉대를 받았는지 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속으로야 자기보다 한참 못한 여자 때문에 수모 겪는다고 또 제 쌍욕이나 하지 않을지 그 속을 또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그런 소리 한번 듣고 나니 동서가 마음 고쳐먹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전히 시댁에서의 동서의 입지는 입지라 할 것도 없이 보잘것없는 형편입니다. 그 이후로 도련님과도 부부 사이가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뭐 제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런 거겠습니까만 도련님 입장에서 확실한 계기는 되어주었겠죠. 그 둘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동서의 과실이 크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평생 집안에서 들어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소리 듣기는 했으나 그래도 제가 헛살지는 않았나 봐요.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지만 사이에 낀 도련님 입장에서도 참 난처한 일이었을 텐데 자기 입장 곤란하다고 저 외면하지 않고 귀찮은 일을 감수해 주어 고맙더군요. 여러분, 그래도 손이 동서인데 제가 너무 치졸하게 굴었다고 생각하실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내키지 않은 용서를 해주었다 한들 솔직히 동서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를 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한때는 마치 자매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동서와 가깝게 지내고 싶었으나 그게 뭐 저 혼자 그러고 싶다고 되는 일은 아닐 테죠. 안 되는 인연은 얼른 미련 버리고 털어내는 게 제 정신건강에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끝내 도련님과의 사이가 틀어져 두 사람이 갈라진다면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거고 그 둘이 계속 같이 산다고 해도 예전처럼 배려해줄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신경 끄고 살려고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나이가 들고 보니 사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으면서도
또 분명하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일하면서 만난 사이라든지 그냥 주변 지인들 간의 관계라고 해도 해당되지만 어릴 적부터 알아왔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꽤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끔 나는 그 안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 건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는 친구 관계가 제법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학교를 다닐 때에는 웬만해선 단짝 아니면 무리를 어울려 다니면서 우르르 돌아다닐 때도 있는데요. 전 많은 숫자보다는 몇 명에게 의지해서 거기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쪽에 익숙했어요.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꽤 오랜 기간 좋은 사이를 유지했었어요. 저에게 있어 유독 잊을 수 없었던 친구이기도 했는데 우리는 집이 가깝다 보니 툭하면 서로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놀기도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요. 외동아들인 저는 그냥 늘 집에서 혼자 밥을 대충 먹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고 나니 집도 가깝고 늘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분위기라서 자꾸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몇 번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던 친구는 저보고 자기네 집도 가자고 하더군요. 영수야,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엄마가 너 데려오래. 사실 이때에는 남의 집 놀러 다니는 게 제일 재밌을 나이잖아요. 그런 게 기대도 됐고 무엇보다 저는 집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시다 보니 밥을 거의 못 챙겨주셨고 함께 먹는 시간도 없었고 용돈 얼마만 주셨거든요. 엄마, 나 용돈 좀만 더 주면 안 돼? 엄마 돈 없어. 일단 그것만 수중에 가지고 있어. 배고프면 라면 먹고. 아휴, 알았어. 찬장에는 늘 종류별로 라면이 꽉 채워져 있었고 제가 먹을 만한 간단한 반찬으로 김치나 햄 정도만 넣어두셨어요. 물론 밥도 있었지만 이렇게 늘 돌아가면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밥도 물리고 다 지겹고 귀찮고 예민한 나이를 넘어서 중요한 시기가 되다 보니 저도 이때 만사 짜증나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썩 좋지 않을 때였는데요. 그럴 때 괜히 남의 집 분위기를 한번 경험하고 나도 그 맛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공부를 한다는 핑계를 삼아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된 것이었어요. 이 친구 이름이 민철인데 우리 집과 아주 가까운 조그만 연립에 살고 있었는데요. 가보니 집 크기나 구조도 거의 비슷한데 그 집 분위기는 정말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엄마가 맞아주시는 풍경하며 우리 보자마자 바로 손 씻고 와라 밥 먹자 하시는데 이게 저는 좀 뭉클했어요. 아이고, 민철이 친구도 왔구나. 네가 영수지. 잘 왔다.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저희 부모님은 너무 바쁘시다 보니 늘 저녁에 제가 잠들고 나서야 들어오셨고 밥은 당연히 밖에서 해결하신 상태였거든요. 생각해보니 이 무렵 저는 밥에 꽤 집착했던 것 같아 보이는데요. 식욕도 왕성하고 잘 먹을 때인데 물론 부모님이 굶게 하신 건 아니지만 대체로 썩 맛이 없고 너무 일률적인 라면이나 밥, 김치, 햄만 집에 있다 보니 다 질리고 싫어서 그랬나 봐요. 물론 용돈을 주시면서 분식점이나 어디 가서 사 먹으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집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때 친구네 어머니가 챙겨주신 밥이 너무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녀석 허겁지겁 먹긴 천천히 먹어라. 얼른 손들 씻고 오라고 하셔서 가서 앉았는데 이날만 간 게 아니라 몇 번 갈 때마다 메뉴가 달라지긴 했지만 진짜 한상 정성껏 차려주셨어요. 잘 먹는다며 밥도 금세 또 떠다 주시고 김치찌개랑 같이 먹을 계란 후라이도 또 새로 해주시더라고요. 친구는 저보고 너 이렇게 많이 잘 먹는지 몰랐다고 놀라기도 했는데 그때 친구네 집밥이 정말 너무 맛있게 느껴지긴 했어요. 민철이네 어머니는 이날 김치찌개를 해주셨는데
돼지고기를 아주 듬뿍 넣어서 두부와 양파, 파까지 왕창 넣고 끓여주셨거든요. 거기다가 반찬이 별거 없다고 하시긴 했지만 금세 무쳐내시는 깻잎 나물이며 1인당 하나씩 주신 계란 후라이, 그리고 달걀을 몇 개씩 삶아내서 한 번에 왕창 만드신 장조림까지 맛이 없는 게 없었어요. 이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의 밥 3공기는 비웠는데요. 저도 스스로 놀랄 지경이었고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배가 너무 불러서 잠깐 앉아 있었답니다. 아이고, 내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 또 오랜만이네. 뭘 이렇게 맛있게 잘 먹니? 너 우리 아들 해야겠어. 아, 네, 맛있었어요. 정말로요. 아주머니가 엄청 웃으시는데 괜히 저도 머쓱해서 머리를 만지작거렸던 것도 기억나고요. 그렇게 잘 먹고 친구 방에 들어가서 놀면 별말 안 했지만 그 공간이 왜 이렇게 편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서 텅 비어 있고 인기척이 없는 느낌을 받으면 또 그렇게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각자 대학을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기에 조금씩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종종 학교 다니는 중에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여지없이 또 민철이네 가서 밥을 먹고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저희 부모님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바람에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죠. 저도 제대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났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쯤 만나던 여자친구가 무척이나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전 그전에도 연애를 몇 번 하긴 했지만 크게 관심은 없었고 나중에도 꼭 결혼이라는 걸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요. 이때 여자친구는 엄청나게 적극적이었고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왜 그렇게 결혼을 강요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얼른 오빠랑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함께 살고 싶어. 우리 집에서도 오빠 데려와 보라고 아주 난리야. 그냥 가서 얼굴만 비추고 오면 안 돼? 저도 당시 여자친구가 싫지 않고 좋은 부분이 있었기에 이때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가서 밥도 얻어먹고 오긴 했는데요. 그때 아버님께서 꽤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자네가 우리 미영이 남자친구라고?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는구만. 그럼 대학은 어디 나왔나? 전공은 또 뭐고? 아, 네, 저는 딸이 좋아하는 남자친구라고 하니 어떤지 좀 보려고 부르셨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대뜸 대학은 어딜 나왔고 뭘 전공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할 계획인지도 물어보시고요. 그러고 보면 이때 이 질문이 썩 반갑지 않으면서도 새삼 스스로 생각해보게 된 계기이긴 했어요. 전 경제 관련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쪽으로 막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부모님은 계속 직장, 취업 얘기를 하고 계시고 여자친구는 결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주 난감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꽤 스트레스가 컸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취업과 여자친구가 말하는 결혼이 동시에 맞물릴 수가 없는데 양쪽에서 자꾸 얘기를 해대니까요. 나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솔직히 말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허울 좋게 말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느낀 대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야 하는데 제가 그런 여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으니까요. 안 좋게 들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째 여자친구의 아버님은 좀 다른 표정으로 얘기를 듣고 계시더군요. 그러면서 둘이 만나는 건 좋은데 결혼은 아직 이른 것 같다고 정리를 하셨어요. 이 말씀에 여자친구는 단번에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버님께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 무슨 그런 말을 해. 결혼이 아직 이르다니. 난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아, 그래서 여기까지 부른 거란 말이야.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약간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던 얘기를 아버님이 먼저 꺼내셔서 거절을 하다시피 하셨고
제 입장에선 나름의 출구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의 말은 끊기지 않은 채 계속 이어졌는데 듣고 너무 놀래서 잘못 들은 줄 알고 계속 눈을 크게 뜨게 되었어요. 자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말이야. 처음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한테 대뜸 아르바이트라니.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인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다니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고 뭔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불편해 죽겠는데 무슨 본인 회사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여자친구 집이 좀 사는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덕볼 생각도 전혀 없는데 좀 안 내키더라고요. 일단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모를 테니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대강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또 썩 나쁘지만은 않게 보였어요. 전 은근 요리를 좋아했는데 여자친구네 아버님은 요식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물론 전 전문적인 요리는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맛있는 걸 먹고 구분할 줄은 알았어요. 그리고 경제 쪽 관련해서 나름 공부를 하다 보니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면서 관심을 갖게 되긴 했는데요. 마침 그런 쪽 일을 하시는데 마케팅 쪽으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네가 이 일을 하면 나중에 취업하기에도 편할 거고 좋은 경험도 될 걸세. 어떻게 하겠나? 한번 해보겠나? 그렇게 전 이 일에 뛰어들게 되었고 어느새 이 일을 하다 보니 전 조금씩 발을 담그면서 안으로 쑥 빠져들게 되어 결국은 필요한 다른 과정들을 준비하고 자격증도 더 따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여자친구 아버지의 회사라는 게 좀 걸리긴 했지만 둘이 결혼 생각보다는 친구로 오래 만나보라고 하셨던 것이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고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바로 그 여자친구와 말이에요. 눈 깜짝할 새에 상견례며 식장 예약이며 결혼식까지 빠르게 진행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이후로의 삶은 왠지 모르게 좀 서운할 정도로 힘이 들더군요. 결혼 전에는 장인어른도 꽤 살갑게 말해주시던 부분이 있긴 했는데 정식으로 사이가 되니 일적으로 지시할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이 말씀하시고 야단치시기도 하고 눈물 쏙 빼게 심한 말도 하시더라고요. 자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리 처리한 건가? 잠이라도 잔 거야? 우리 회사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이거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해? 죄송합니다. 사내 녀석이 배경 부족한 건 그렇다 쳐도 능력까지 없으면 그건 최악이나 다름없어. 알아? 슬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갈수록 무시하듯 툭툭 던지는 말씀들을 듣고 있자니 저도 오기가 생겼어요. 처가에 비해 우리 집은 월등히 비교가 될 정도로 기울긴 하지만 그렇게 모자란 집도 아닌데 제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비꼬듯 말씀하시는 장인어른이 너무 싫어지더군요. 물론 감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좀 더 무리를 해서라도 꼭 비등한 관계,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쪽으로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이후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야말로 악물고 틈틈이 공부를 했고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식당들을 좀 더 홍보하며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을 뛰어다니며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오래도록 음식 사업을 하신 장인어른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시고 대단한 실력이 있으시지만 그걸 요즘 시대에 맞게 풀어내서 마케팅을 잘 해내는 건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별 관심도 없이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을 때도 그때 장인어른이 무심결에 하셨던 얘기였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써보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사의로 드리면 더 일을 똑바로 할 줄 알았더니 영 맹물이라며 무시를 해대시니까 오기가 바짝 생겼어요. 그렇게 하던 중에 일을 점점 늘려가게 되었고 나중에 회사 안에서도 저의 입지가 조금씩 생겨나더군요.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제가 관여했던 일들이 다 전반적으로 잘 풀려서 꽤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사는 동안 아내에게 썩 잘해주지도 못했고 내 가정을 무턱대고 꾸려놓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후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 후회들이 밀려와서 왜 내 인생은 뭔가 자꾸 누가 정해놓은 것에 끌려가듯 가는 걸까? 회의도 들더군요. 그러던 차에 저는 저의 이 공허한 마음으로 뭔가가 대뜸 쑥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날도 제가 여기저기 시차를 나가서 좀 알아보다가 출출해서 근처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버린지라 얼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곳이라면 좋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요. 평소 한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바로 앞쪽에 웬 작은 국수집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앉아서 메뉴판을 살펴보고 있는데 나와서 주문을 받는 사람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낯이 익더군요. 괜히 저도 흘끔흘끔 보게 되다가 거의 국물을 다 들이킬 때쯤에 확신이 왔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아는 얼굴이 맞았고 그쪽도 저를 보는 새에 뭔가 알아챈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쪽이 먼저 와서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김영수 씨 아니신가요? 그 고등학교 다녔던. 역시나 맞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민철이가 맞았던 것입니다. 전 얼른 입을 닫고 일어서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고 왠지 어색하면서도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맞다고, 내가 맞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그 손을 계속 맞잡고 둘이 그렇게 서 있기만 했는데요.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안쪽에서 사장인 듯한 사람의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왠지 눈치가 보여서 연락처만 받고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나오면서도 자꾸 가게 쪽으로 시선이 가더군요. 민철인 너무 반가웠는데 3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만나게 된 친구의 얼굴은 어쩐지 인상이 좀 변해 있어서 말이에요. 그래도 간만에 이런 보물 같은 발견을 해서 얼마나 좋던지 저도 모르게 차에 앉아서 옛 생각에 잠겨 잠깐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가게 쪽을 흘끔 보았는데 민철이가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안쪽에 있던 그 사장 같은 사람이 따라 나오는 것 같더니 민철이에게 뭐라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야, 너 내가 국수간 제대로 맞추려 했어 안 했어? 싱겁잖아. 네가 먹을래 이거? 너 지금 내가 우습냐? 그리고 근무 시간에 누가 손님이랑 노닥거리래? 표정만 봐도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 보였고 그 말에 어깨를 움츠려뜨린 민철이를 보니 뭐라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세월이 참 많은 걸 변하게 했다지만 우리의 얼굴도 사는 모습도 너무 달라진 것 같고 저런 상황에 이미 얼마나 익숙해졌던 것인지 어깨가 올라올 틈도 없이 잔뜩 기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민철이의 모습은 도무지 적응되지 않았어요. 과연 내가 다시 연락을 해도 되는 걸까? 하면 민철이도 반가워할 것인가? 이전처럼 스스럼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 사이에 또 나눌 것이 있을지 고민이 되더군요. 제 얼마 안 되는 인간관계 중 민철이는 유독 적지 않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저는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잊고 있었던 그 외로움, 공허함이나 갈망하는 감정들이 밀려와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저는 큰 마음 먹고 연락을 했어요. 나 낮에 봤던 영수야. 갑자기 전화하게 됐네. 아깐 정말 반가웠다. 넌 어찌 지내? 듣고 보니 민철이는 제 예상과 다르게 무척 반가워해줬어요. 연락처를 저만 받아서 가져간 거라 민철이 쪽에서 먼저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오니 너무 좋다면서 말이에요. 예전과 목소리도 똑같고 말투도 너무 그대로라서 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한 2, 30분간은 정말 쓸데없는 옛날 얘기만 잔뜩 하다가 어느새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근황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황 얘기를 할 때에도 이전 우리의 추억을 얘기할 때와 똑같은 온도로 민철이는 덤덤하게 말을 하더군요. 근데 저는 똑같이 덤덤하게 듣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 잘 계시지. 근데 지금 몸이 엄청 안 좋으셔. 그리고 나는 아직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작년쯤 이혼했어. 마누라가 글쎄 그냥 말도 없이 도망가서 이혼하자고 하지 뭐야.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모시고 살자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나 봐. 에휴, 내 인생 참 갑갑하지. 아버지?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여동생은 시집가서 그런 데로 살고 있지 뭐. 그럼 그 식당에서 일하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아, 거기 지인이 소개해준 곳이야. 근데 사장이 좀 힘든 성격이라 맞추기가 힘들긴 하네. 듣고 보니 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것도 지인이 소개해준 곳이긴 한데 꽤 악덕 사장인 것인지 그렇게 타박을 하고 못 살게 군다고 하더군요. 정말 잠도 안 재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대는데 조금만 힘들어서 쉬려고 해도 난리를 치고 서빙에 주방 일도 돕다가 손을 칼에 베었는데도 아무런 처치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반창고 하나 던져주더라. 에휴, 참. 그래도 할 말이 없더라고. 잘리면 안 되니까. 일할 곳이 많지도 않은데. 민철이가 이렇게 힘겹게 일을 하게 된 건 부인이 진 빚 때문이었더군요. 참으로 순해 보이고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처가에 빚도 있었고 본인도 제법 빚이 있는 걸 숨겼나 봐요. 그걸 초반에 같이 갚다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철이는 애가 무뎌서 그런 건지 부인을 그대로 데리고 살며 어떻게든 갚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이 자기 배우자의 빚까지 짊어지니 어머니도 너무 괴로워하셨고 그러다 여차저차 몸이 많이 노쇠해지셨나 봐요.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더니 글쎄 단번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졸지에 이혼을 당하고 마땅히 할 게 없고 돈은 벌어야 했던 민철이는 집 근처 가까운 식당으로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며 살고 있던 거예요. 그 한편을 제가 보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뭐. 그나저나 만나서 너무 반갑다. 넌 어찌 지냈어? 이런 얘기를 그냥 스치듯이 하며 다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전 과거의 일들이 도통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 일들을 마음껏 맛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움으로 친구에게 연락을 했던 건데 친구의 현재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 집중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거의 1시간이 넘는 대화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뭔가 안개가 낀 마냥 너무 희뿌옇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전화를 끊은 이후에도 왠지 모를 찝찝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철이와 저는 엄청나게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하고 그냥 어린 시절을 몇 년 같이 나누었고 밥도 먹던 사이였죠. 그런데 제가 나름 그때의 기억을 소중히 갖고 있긴 했는지 밥과 관련된 이 사업을 하면서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밀물 썰물처럼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한 게 벌써 수십 년이고 그 생각의 실제 형태를 못 본 것도 30년이 된 거예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우연히 마주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왠지 모를 설렘을 느끼려다가 친구의 현재가 너무 고되어 보이고 둘이 동일한 감정으로 옛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자꾸 걸리고 불편하더군요. 아무튼 이 알 수 없는 마음을 안고 몇 주간을 뒤척거리다가 전 민철이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 영수야, 또 왔어? 잘 왔어. 얼른 들어와. 전화통화를 했을 때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민철이를 보니 저도 약간은 설레기도 하고 그러고 앉아서 다시 국수를 먹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나 구조 같은 걸 다시 살펴보았어요. 여전히 그 못된 사장은 민철이를 함부로 불러가면서 손님이 있건 말건 짜증을 부려대더라고요. 야, 너 내가 테이블 닦으라 했지. 말하기 전에 해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게. 네, 죄송합니다. 민철이도 절 흘끗 보며 미안해하고 전 그냥 그렇게 먹고 말없이 일어나기를 이후로 두어 번 더 하며 지켜보던 중 저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쭉쭉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한번 결심을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보이고 특별히 큰 손상이 없겠다 싶을 때 전 가차없이 밀어붙이는 편인데요. 당연히 저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민철이가 일하고 있는 그 국수집을 제가 인수하고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던 사업 몇 개 중 비슷하면서도 괜찮은 것을 골라서 그쪽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쪽 동네까지 올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국수집이나 이 사업이나 면과 관련되어 있고 메뉴도 비슷하게 가는지라 별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외려 이렇다 싶은 대단한 맛집이 없는 곳에 이렇게 무난한 맛의 매장을 내서 하는 것도 적당히 좋은 흐름이 될 것 같기도 했고요. 민철아, 네 생각은 어때?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리도 잘할 줄 모르고 무엇보다 돈도 없고. 여전히 이 얘기를 듣고 어찌해야 할 줄 몰라서 당황스러워하는 민철이에게 전 차분하게 자리를 잡고 설명을 했어요. 당장 필요한 것들은 제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프랜차이즈 내는 데 있어서 초기 자금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 그 외적으로 부수적인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내가 일단 미리 내줄 테니 나중에 찬찬히 오래도록 갚아. 어때? 아휴,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네 도움을 받을 줄 몰랐는데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천천히 생각해봐. 일단 무난하게 된다고 해도 수익이 나쁘지 않은 사업이거든. 그리해서 민철이는 얼마간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전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고 직원들을 보내 도와주기도 하는 등 보통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낼 때의 시스템과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와도 몇 번 마주하다 보니 민철이 역시 매장이나 직원들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하는 일 쪽에 더 집중하게 되어서 조금씩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매장을 내고 난 뒤 초반에 3,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지난 뒤에 이윽고 1년 차가 되자 일일 매출이 무척 잘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지원을 해준 만큼 민철이도 무척이나 노력을 해주었고 회사에서 해주는 교육도 꾸준히 듣고 따라오면서 점점 매장 관리를 잘하게 되더군요. 여러모로 합이 맞게 되면서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일을 시작한 뒤 1년 정도 되어서 비로소 안정적으로 수입을 일정하게 내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다. 영수야, 너 덕분에 내가 신세가 폈어. 이 고마움을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민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있지만 전 저대로 민철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 역시 여러모로 일에 대해서 힘들고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민철이가 쑥 나타나 주었어요. 전 요 근래에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이 일에 대한 전환점도 새롭게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민철인 저를 만나 상황이 좋아졌고 어머니도 마음을 놓으셨다며 고마워하지만 전 저대로 민철이를 만나서 막힌 곳이 풀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우리들의 날을 좀 더 기대해보며 또 새로운 탄력감을 받고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여자를 한 명을 꼽으라면 지금의 아내일 겁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아내에게 마음이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 소개팅 자리에서 아내를 본 순간부터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요. 실제로 연애할 때도 전 아내에게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거짓말 좀 보태서 아내가 심장을 떼어달라 그러면 심장도 떼어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제 아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남자친구 시절부터 전 아내를 말 그대로 공주님처럼 모셨습니다. 어디 간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태우러 가겠다고 하면서 먼 거리를 차를 몰고 가 아내가 가는 곳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고,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약과 죽을 사서는 문 앞에 걸어다 주는 등 진짜 그 이상 헌신할 순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내에게 헌신했습니다. 아내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당시 제가 볼 땐 너무나도 구김살 없고 꿋꿋한 사람이었어요. 제 이상형이 힘든 일이 있어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제 이상형에 딱 부합했죠. 그러면서도 얼굴은 여리여리하고 몸도 가녀리다는 그런 갭 차이가 절 아내에게 속절없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내와 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 아내의 집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너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 그러니?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너 그런 집이랑 결혼하면 네가 버는 돈 족족 그쪽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저희 둘이 같이 일할 거예요. 집안은 빼고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이 어떤 우려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 당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결혼을 하겠다는 제 마음을 바꿀 의지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부모님을 설득했죠.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결혼, 전 부모님의 축복까지 받고 싶었거든요. 제가 한 달을 내리 설득을 했더니 부모님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예 결혼을 반대하던 이전과는 달리 그래도 결혼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전 한시름 놓고 아내와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저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아내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 아내의 가족들이 문제였죠. 참고로 아내는 아래로 여동생 하나와 남동생 하나가 있고 아내가 장녀입니다. 제게는 처제와 처남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처제와 처남이 진짜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보, 처제랑 처남은 회사를 다닐 생각이 아예 없대? 모르겠어. 나도 걱정이 많아. 요새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는데 막말로 내 동생들이 무슨 20살 대학교 새내기도 아니고 나이도 이 정도 먹었으면 이제 회사에서 진득하게 자리 잡고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만 해대니까 나도 걱정이야. 처제와 처남은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계속해서 편의점이랑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같은 것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야 사람 사는 게 워낙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흔히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도 예전보단 생겼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만 해대니 그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나 많이 벌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가난한 집안이라 온 가족이 합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도 모자란 판에 둘이 있는 동생이 다 그러고 있으니
아내 입장에서 속이 많이 터졌을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또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어른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꽤 오래전부터 누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예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는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내네 집 생계는 사실상 장모님이 유지를 하고 계시는 판국이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내와 결혼한 만큼 한 가족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미련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런 아내의 집안 사정을 제가 전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하고 있던 사업이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 나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만큼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전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늘이 내려준 기회인 것 같았어요. 힘든 아내의 집안을 도우라고 내려준 기회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사업도 혼자 자그맣게 하다가 성공을 계기로 큰 건물에 사무실도 하나 얻어가지고는 번듯하게 사원들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처제랑 처남도 제가 차린 회사에 자리를 하나씩 주었어요. 형부, 너무 고마워요. 제가 진짜 열심히 일할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알바하는 거 솔직히 눈치 보였는데. 감사해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처제랑 처남이 계속 고맙다면서 그렇게 좋아하니 일자리를 준 저 역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그치지도 않고 장인어른의 치료를 위해서 좋은 병원에 입원까지 시켜드렸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돈이 그렇게 없던 관계로 장인어른도 변변찮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만 요양을 하고 있었던 건데 확실히 병원에 모시고 나니까 장인어른도 이전보다 훨씬 더 안색이 밝아 보이고 더 나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인어른까지 챙겼는데 집안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장모님을 챙기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전 우선 장모님이 식당 일을 아예 하시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도 엄마가 요새 허리도 안 좋고 손가락 관절도 안 좋은데 계속 식당 일을 하시니까 자꾸 신경이 너무 쓰여. 걱정도 되고.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응. 식당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근데 엄마가 무리해서 계속 일을 하니까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사실 장모님도 가능하다면 일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자식들이 주는 용돈 받으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게 장모님 입장에서 좋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집안 사정상 그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장모님도 힘든 거 다 참아가면서 식당 일을 하셨던 겁니다. 전 그 이후부터 장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150만 원씩 드렸어요. 장모님이 식당 일로 버는 돈보다도 조금 더 많은 정도였습니다. 장모님, 이제 앞으로는 식당 일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제가 매달 이만큼 용돈으로 드릴 테니까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배우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마음껏 배우러 다니시고요. 제가 용돈을 드린다는 소리에 장모님이 눈물을 글썽였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맙다 이서방. 정말 고마워. 그래도 내가 늙음하게 복은 있나 봐. 이서방 같은 사위를 만나고. 라며 한참을 제게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만큼 전 아내의 가족들도 진짜 제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한마디로 제 가족이 저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훨씬 더 편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 제 스스로 어떻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전 그 이후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물론 솔직히 그냥 벌어들인 돈만 생각하면 당장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 나갈 일은 많고 전 지금보다 더 아내의 가족들을 챙겨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그런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는 이전에는 함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은 뒤로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집안일만 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아니야, 됐어.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괜찮아. 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가 아니었죠. 그러더니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돈 관리를 대신 해주겠다고요. 그전까진 아무래도 제가 전부 돈을 벌다 보니까 통장 정리며 전부 제가 처리를 하고 아내는 생활비만 다달이 몇백씩 받아 쓰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내는 그조차도 제가 하기 번거로울 테니까 애초에 제가 번 돈 자체를 본인이 관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아이, 그래주면 고맙지. 별일도 아닌데 뭐. 아무튼 통장 관리는 내가 앞으로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전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도 아내가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사랑해 주는구나 하며 감격했지 설마 아내가 제가 번 돈을 다른 곳에 마음대로 사용할 거란 의심 자체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내는 제게 경제권을 완전히 위임받고 난 후부터 한두 달 정도는 칼같이 가계부도 쓰고 제게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봐봐. 우리 쓸데없는 비용 안 나가니까 이렇게나 전략됐어. 다음부터 반찬은 근처 마트 말고 멀더라도 시장에서 사는 게 낫겠어. 그러네. 고마워 여보. 당신이 해주니까 나도 좋네. 제가 돈 관리를 할 때보다 더 깔끔하게 된 정리에 알게 모르게 절약되는 부분도 있으니 전 그게 당연히 흡족했어요. 하지만 딱 3달째가 되는 날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발단은 아내가 매달 보여주던 가계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당신 그러고 보니까 이번 달 가계부는 언제 보여줄 거야? 궁금한데. 사실 제가 그 말을 했던 건 정말로 가계부를 보고서 하나하나 확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가계부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내만큼 세세하게 알질 못했고 그냥 함께 가계부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뒤에 이어지는 아내의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돈 모아둔 거 다 썼어. 응?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에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아내를 쳐다봤는데 아내의 표정이 더없이 진지하더군요. 그때가 돼서야 전 아내가 진지하게 한 말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큰 돈을 대체 다 어디다 썼냐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빚을 갚는 데 썼다더군요. 당신 빚이 있었어? 근데 왜 내가 몰랐던 거야? 정확히는 내 빚이 아니고 우리 아빠가 예전에 지었던 빚. 아빠 아파서 눕기 전엔 사업해보겠다고 대출받아서 일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망해서 빚이 계속 남아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갚는데 돈 썼어. 뭐? 아니 그걸로 빚을 갚았다고?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줘야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들 저한테 말도 없이 제 돈을 마음대로 써서는 빚을 갚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 화를 냈어요. 아무리 빚 갚는 게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 돈 전부 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최소한 나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순서에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말도 없이 그렇게 빚 갚는데 돈을 쓸 수가 있어? 내가 당신 많이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러면 당신 입장에서도 나한테 빚 갚는 데 쓰게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게 어렵지도 않았을 텐데 꼭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빚을 갚아야 했어? 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내가 당연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서 사과를 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봐온 아내가 맞는지 싶도록 진짜 뻔뻔했어요.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섭섭하게 말하네. 당신 장인 장모도 결혼했으니 부모 아니야? 부모 빚 갚아주는 게 뭐 대수야? 그것도 이해 못해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여보 말대로 장인어른 장모님도 내 부모가 맞아. 하지만 그런 건 남편이 나랑 상의를 하고 해결해야지.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난 무슨 돈만 벌어주는 기계야? 난 당연히 나한테 통장을 맡겼으니 충분히 이해해줄 줄 알았어. 어떻게 일일이 다 보고하고 허락받고 부부 사이인데 꼭 그래야만 해? 어른이 알아서 썼겠지 하고 생각하면 되지. 한두 푼도 아니고 무슨 그걸 알아서 썼다고 생각해. 아내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긴 했지만 그렇게 뻔뻔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태도를 보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전에 너무 아내를 좋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동 때문인지 진짜 말 그대로 한순간에 정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전 그 이후로 아내와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내도 자존심을 세우는 건지 뭔지 저랑은 대화를 안 하겠다면서 아예 얼굴을 마주대는 것조차 거부를 했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처남이랑 처제,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챙기는 것까지 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때는 아내랑 아예 갈라설 생각까진 없었고 이렇게 냉전 상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잘 풀어나가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랑 싸운 와중에도 아내 가족들을 챙기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서방,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할망구들이 이왕 가는 거 좋은 곳에서 묵자면서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갈 때 쓸 돈이 좀 부족해서 나 100만 원만 좀 더 붙여줘. 네? 아이, 저번에 제가 돈 드리지 않았나요? 아유, 그거는 부족하다니까. 아이, 돈도 잘 버는데 100만 원이 뭐 어렵다고. 얼른 붙여보겠죠. 아, 어이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미안해하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염치 없다는 듯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입장인 제가 괜찮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던 장모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마치 본인이 이미 저한테 맡겨놓은 돈이 있다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아내랑 사이가 좋았던 상황이었으면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서 돈을 드렸을 텐데 하필 아내와 크게 싸우고 전에 없던 냉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장모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장모님에게 드리고 있는 용돈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매달 150만 원이면 어지간한 젊은 사원들 월급이랑 조금 비슷한 정도인데 사실 장모님 나이대 분들이 그만한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던 이유도 넉넉하게 쓸 땐 쓰시되 어느 정도 저축을 하면서 미래를 좀 대비해서 그런 의미로 드렸던 건데 장모님은 처음 한두 달만 돈을 아끼는 척 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물 쓰듯이 돈을 쓰면서 150만 원의 용돈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전 아끼는 게 생활화가 돼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모님의 소비 패턴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참아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와 싸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 결국 장모님한테 그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전부 했어요. 솔직히 이미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장모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장모님한테 매달 드리는 150만 원 절대 적은 돈 아니에요. 제 주변 누구를 봐도 장모님만큼 용돈 많이 받으시는 분 없으세요. 근데 어떻게 매달 작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또 몇십만 원까지 돈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그 돈 힘들게 벌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장모님뿐만 아니라 처남, 처제, 심지어는 장인어른까지 책임지고 있잖아요. 장모님이 그런 제 사정을 알고 계시다면 설사 정말로 돈이 모자랄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아껴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요.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했다는 자각이 없진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한테 실망하고 그동안 내가 봐왔던 모습들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서 미치겠는데 장모님까지 이렇게 나오시니 진짜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심지어 당시 저에게는 쌓인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처남과 처제였습니다. 솔직히 경력 같은 걸 보면 처남과 처제도 아무리 나이가 많다지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게 맞았는데 그래도 아내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체면도 세워주려고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직급을 주었습니다. 근데 처남과 처제는 사장인 저를 믿는지 근무 태만을 보이는 건 일수며 매일같이 담배를 피러 나간다면서 까먹는 시간만 1시간이 넘었고 퇴근도 아주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원래 기본 퇴근 시간이 6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선 먼저 나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족이라 저런가? 아주 제 멋대로야 진짜.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사람들은 처남과 처제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실제로 능력도 좋고 근무 시간도 철저히 잘 지키는데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처음에 직원들한테 처남과 처제의 근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허나 야단을 치니 처제는 형부, 그 사람들 이상하네요. 저희 질투하는 거예요. 저희도 나름대로 할 만큼은 했다고요. 라며 나오더군요. 모든 최악의 상황들이 더 겹쳐 있었고 장모님이 그곳에 기름을 부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정말 돈 없어서 서럽네. 앞으로 도움 안 받을라네. 내가 미안하네. 그리고 용돈 이제 다시 안 붙여도 되네. 참나, 진짜 쪼잔하긴. 장모님,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만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뭐가 돼요? 아, 됐네. 내 앞으로 더러워서 자네 돈 안 받을 테니까. 용돈이고 뭐고 입금 안 해도 되네. 정말 웃기고 있어. 다다다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전 전화가 끊기고서도 한참을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만히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장모님은 저랑 전화를 끊고 바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는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말했는진 모르겠지만 뭐 안 봐도 뻔하죠. 이 서방이 돈 있다고 유세를 부린다. 그까진 용돈이 아까워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아내가 집에 오더니 제가 있는 방문을 벌컥 열고는 그러더군요. 당신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번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네. 당신 사업 잘 되는 게 다 자기 혼자 일이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옆에서 내조를 어느 정도 해주니까 마음 편히 사업하면서 잘 된 거잖아. 엄마가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신나서 하나뿐인 사위한테 용돈 좀 더 달라고 한 걸 꼭 그렇게 했어야 했어? 나한테 화가 났으면 나한테 말하면 되지. 엄만 우리 엄마한테 화풀이를 하고 난리야? 라고 말했습니다.
전 진짜 그 모든 상황이 너무 피곤했어요.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대꾸 자체도 하기 싫더군요. 그리고 문득 아내와 결혼하기 전 저희 부모님이 우려 섞인 말씀을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그 순간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후회를 했습니다. 전 아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은 비록 제가 번 돈이 분명히 아내 친정으로 다 들어갈 거라고 결혼을 하지 않는 쪽을 권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전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와 결혼을 강행했던 건데 결국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말한 대로 되어버린 거잖아요. 안 되겠다. 이혼을 해야겠다. 제 자식도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게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제 인생이 아내, 처제, 처남,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에게 저당 잡혀서 아내 친정에게만 열심히 돈을 갖다 바치는 일명 호구 같은 인생을 살 거라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 병원비도 아예 끊고 장모님 용돈도 끊어버렸으며 저 믿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처제와 처남도 회사에서 완벽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혼 서류를 던졌죠.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데 정말 많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딱 결정을 하고 나니 허물을 벗는 것처럼 속 시원해지더군요. 그리고 일도 하나 막힘없이 술술 잘 진행되었고요. 나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못 지내. 난 당신이 염치를 아는 사람이고 힘들어도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꿋꿋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던 거야. 설마 이런 식으로 남의 돈에 기생해서 자기 사리사욕 채우려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자.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아내한테 이혼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소식을 아내에게 들었는지 처제와 처남 장모님이 집까지 찾아와서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본인들이 그동안 손에 끼친 돈은 어떻게든 갚겠다면서 부디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아주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완벽하게 결혼을 파괴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당장 돌아가라면서 다 내쫓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제 결심을 흔들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여준 다음에 아내는 집을 나가서 친정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본인이 죽겠다면서 소동을 벌여가지고 제가 졸지에 연락을 받아 경찰서까지 다녀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친정 식구들이랑 다 인연 끊을게. 나도 내가 정말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앞으로 그럴 일 진짜 없을 거야. 한 번만 날 받아들여주고 지켜봐주면 안 될까? 우리 아이도 있잖아. 우리 애 엄마나 아빠 한쪽 없는 애로 만들고 싶어? 애를 봐서라도 한 번만 지켜봐줘. 나 정말로 잘할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될게. 솔직히 저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아이였던 만큼 애를 거론하면서 아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좀 마음이 많이 갈팡질팡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이가 없다면 아내의 말을 뱀의 혀로 치부를 하고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친정과 인연을 끊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내 마음도 진심인 것 같고 엄마 없는 자식으로 만들기도 싫고요. 정말 이래저래 어지럽습니다. 제가 경제권을 꽉 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인생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엎어진 물 담기 힘들겠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